It's not a game, why you playing with me? You could double back, lose track, try and hang with me. It must be in my veins, something you can't tame. Cause I break the chains, can't control me. I got the power, I got the keys. Cause I break the chains, they try to hold me. I'ma push back, just wait and you'll see. 네,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 실크로드 또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리허설이 필요 없네요. 그냥 워낙 베테랑이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라디오를 녹음하니까 좋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목소리로 패널 분들 소개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열쌤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빌드업의 대표 최대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캐 없었나요 원래? 네, 없습니다. 만들까요?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다 까먹은 것 같아. 네, 빌드업의 대표님. 네, 그 어떤 회사인지. 아, 네네. 저는 지금 현재 그 이직 및 취업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는 전문 회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얼마 전에 창업까지 하셔가지고 너무 보기 좋은 시기를 보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다음에 너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깍두기인 써니입니다. 네, 깍두기. 왠지 깍두기 위치를 고수하면서 할 거는 다 하고 싶은. 간식이나 이런 혜택은 다 받고. 그렇죠. 책임은 없는. 그렇죠. 좋은 포지션입니다. 네. 뭔가 반고인 느낌. 맞아요. 그치. 요즘 광고가 또 유행이긴 하잖아. 그렇죠. 좋습니다. 또 쇼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소개할까 하다가 쇼이. 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쇼쇼이. 근데 그럴 말도 한 게 요즘 하는 일이 워낙 많아지셔가지고 그죠. 네, 메인 타이틀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대표님 닮아가지고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로 엔잡러. 이게 진짜. 자이인지 타이인지는 약간 아직 고민 중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멘토리 연구소장 윤성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크로드 녹음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독서를 해서 독서 리뷰 같은 녹음을 했었다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질문지와 또 패널들의 어떤 특성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주제 토크로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책 리뷰에 대한 패널도 모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녹음을 또 해볼 테니까요. 계속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많은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신이 없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네, 그 오늘은 특별히 대열쌤 빌드업의 대표님인 최대열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오늘 주제가 뭐였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크리스천들의 취업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이 듣기만 해도 어렵다. 늘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크리스천들의 취업. 네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수면 위로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교회에서 무슨 취업 얘기냐. 맞아요. 예전에는 뭐 토익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또 진로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니 이런 거는 사실 신앙 없는 애들이 하는 주제였는데 그렇죠.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주제가 너무 선정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인트로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네 분은 다 첫 번째 취업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신 분들인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첫 번째 취업이라고 하면 떠올려지는 장면이나 뭐 사건이나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첫 번째 취업. 네. 저는 사실 제 인생의 첫 번째 취업은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산업 디자인이다 보니까 또 또 산업 디자인과 왕년에 펜을 좀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왜 이제 사실은 첫 출근 날이 되게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되게 세핑 정장을 딱 차려입고 옛날 사람입니다. 출근을 했는데 웬걸 저만 정장을 입고 출근한 거예요. 그런 거 네. 있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음. 너 왜 정장 입고 왔니? 여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드라마 보면 막 이제 정장 입고 그쵸, 그쵸. 가방 메고 이제 이런 거 맞아요. 생각했는데 음. 디자인이라는 특성상 사실은 되게 약간 밤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자율 복장이셨는데 맞아. 저만 그 하루를 굉장히 불편하게 정장 입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지선 씨는 첫 번째 취업. 전 써니인데요. 아 써니. 네네. 써니님 아이돌처럼 여기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래야겠어요. 마이크 좀 붙여야겠다. 여기. 네, 써니님 첫 번째 취업하면 떠오르는 거. 저요? 저는 정식으로 취업을 했던 건 아닌데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거기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졸업반일 때. 어떤 일 하셨어요 그때는? 그때 그 외국계 회사가 중국에 지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으로 시장을 좀 넓히려고 해서 제가 이제 번역이랑 뭐 통역이랑 그 한국에 있는 바이어들과 약속 잡고 미팅 잡고 하는 그런 메일 처리 업무들 그런 걸 주로 했었어요. 야, 제대로 멋있다. 직장인 같은 걸 했었구나. 근데 너무 못 모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그때 일했던 사람들 다 중국 사람들이고? 네, 그 대표님만 호주 분이셨고 다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와 완전 글로벌 회사네. 그죠? 중국, 한국 다 그리고 있네요. 다 호주. 있네요. 좋습니다. 그때 뭐 일을 얼마 정도 해보셨어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직장인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긴 하다. 그 서류 작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 딴 아니 약간 다들 동의하지 않는. 네. 네. 소희님은 첫 번째 취업. 저는 첫 취업은 바리스타였었거든요. 아. 바리스타.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원래는 이렇게 커피숍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전공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커피숍이었는데 제가 원래 전공은 영유아 아동 상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연구소에 다니고 막 센터에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긴 정말 계속 관찰실에 들여앉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 학부생이었으니까 맨날 관찰 카메라 보면서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검사지 이렇게 뭐 검사하시러 오는 분들 있으면 보조하고 그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더 액티브한 걸 하고 싶고 더 다양한 걸 하고 싶고 반복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바리스타가 그래서 너무 찰떡인 것 같았어요. 일단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맨날 움직여야 되고 손님들이 뭐 늘 같은 사람이 사실 오지도 않거니와 제가 좋아하는 음료들을 계속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들이 뭔가 너무 메리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로도 바리스타 쪽으로 정해서 첫 취업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어떤 꿈이 있고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이제는 뭔가 적성을 찾았다 정도의 약간 만족감을 느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몇 살 때쯤이었어요? 뭐 대학교 갓 졸업하고 오니까 뭐 한 23, 4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야, 되게 빨리 바리스타의 길에 접어드셨군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창업까지 하셔가지고 네. 카페를 운영하셨던 네네네. 거고. 그 커피 경력이 꽤 계신다 그죠? 네, 그쵸. 제가 장사만 5년을 했으니까 음. 한 진짜 7년, 8년 정도는 진짜 그래도 오래됐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커피를 이렇게 못하지? 그쵸. 저는 이게 기계 의도적인가? 머신으로 뽑아주는 것만 아. 잘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기계가 없으면 회사 잘못이네. 맞으세요. 머신이 없는 회사 잘못이네. 카누는 물 조절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대표님 집에는 머신이 있다면서요? 아, 그러게. 우리 집에만 있네. 사무실엔 안 놔주시나요? 그러니까 유명한 바리스타가 있어가지고 나는 뭐 카누를 주든 믹스를 주든 맛있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저는 그래서 사 먹어요. 그러게. 대표님은 카누 드리고. 그러네. 저는 첫 번째 취업은 사실 정식적인 그런 건 아니었지만 첫 취업하면 딱 떠오르는 게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 그게 제대로 된 근로라는 거는 처음 해보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19살에서 20살 돼서 이제 대학교에서 방을 잡고 첫 번째 1학년 1학기 되기 직전에 몇 달간 했던 아르바이트였는데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 그 당시에 너무 순진했던 게 그 당시에 그게 뭐라 그랬죠? 최소 금액 주는 거.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절반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절반이면 진짜 작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처음 돈을 벌어 보니까 그래도 돈을 버는 게 어디야 이런 생각으로만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돼서야 내가 절반밖에 못 받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었고, 그리고 그때 머리 까진 사장님이 했던 말이 생각하지 마. 시키는 것만 해. 무서워. 그래서 손님들 나갔을 때 딱 청소해놓고 딱 다시 대기해. 그리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딱 대기하는 상태 그런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군인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모든 아르바이트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너무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고, 그러겠다. 그리고 막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었는데도 대항할 힘이 없다 보니까 나는 사회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왔던 딱 떠오른 첫 번째 취업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저도 느끼는 거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지금 제가 겪었던 정도의 이런 부당한 대우는 많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직장 안에서의 딜레마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저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직장 안에서의 뭐 이런 인간적인 딜레마도 괜찮고요. 또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딜레마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딜레마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부주제로도 선정했지만 네. 제일 사실은 대두가 되는 게 주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 맞아.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되냐, 맞아. 직장을 선택해야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택지에서 되게 제외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맞아. 심지어 더 이제 딜레마적으로 이제 힘든 거는 나한테 되게 잘 맞는 직업을 찾았는데 그게 3교대나 2교대 직업인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것 같긴 한데 맞아.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써니님은 뭐 없을까요? 딜레마적인 거 뭐 겪어보신 거나 들어보신 거나. 제일 많이 들어본 거는 술 먹는 거. 술 먹는 거? 그다.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네. 맞아. 크리스찬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먹으면 안 된다. 먹지 않으면 아는 케이스가 이렇게 잘 됐다. 이런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 현실적으로 청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딜레마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면 페널티가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되게 큰 딜레마인 것 같고. 쇼이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끼리끼리 문화 같은 거. 근데 그게 교회랑 크리스찬이랑 같이 떠올라가지고 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뭔가 엄청 도덕적이거나 다 선하지는 않는데 그럴 때 되게 딜레마가 오는 것 같아요. 맞아. 저 사람 내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되게 신앙 좋고 막 되게 행동 잘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회사 와서는 뭔가 이간질하고 맞아. 남 욕하는 게 막 보이고 막 이럴 때 나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다 그죠. 사람으로서만 봐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사회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을 맞아. 되게 많이 가진다고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는 이제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는 약간은 불법적인 걸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불법을 하는 그 서류에 내 이름으로 사인을 해야만 자꾸만 그 근속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생겼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점점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예, 뭐 장부가 좀 이제 분식회계처럼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양심으로 걸리는 것들을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장로님인 걸 알았을 때 난 이게 너무 큰 파도가 그쵸. 이제 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분이 믿는 하나님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내가 퇴사 결정을 하고 나왔을 때도 또 그랬어요. 그분이 참 순진하게 산다. 장로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 나보다는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듣는데 근데 그거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도치 않게 세상 사람들하고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선배님들 혹은 어른들의 그 삶이 분명히 뭔가 다를 거다 하고 이제 기대를 하시는데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됐을 때 뭔가 회의감을 느끼거나 또 사회생활을 이제 안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서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크리스천과 취업이라는 주제에서 좀 많이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맥락을 한번 짚어봤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패널 중에서 주제를 돌아가면서 자기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도 해주시면서 주제를 가져오시는데 오늘 굵직하게 4가지 질문이나 저희한테 이렇게 크게 주셔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빌드업의 최대일 대표님의 음성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취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길게요. 네. 제가 오늘 저희 이번 녹음에 크리스찬들의 취업에 대해서를 조금 주제를 잡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컨설팅 하던 친구들 중에 이제 크리스찬 친구들도 이제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청년들 교회 안에서 이제 청년들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크게 이제 대두가 되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주제를 뽑아왔는데 네.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취업 준비를 할 때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떤 부분이 달라야 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토익을 따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거를 이제 취득을 할 때 네. 사실 그런 거를 따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활동보다는 세상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은 대부분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너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에서 조금 약간 혼란이 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나도 저 친구들이랑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들처럼 나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또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 이게 약간 부딪히는 것 같아서 맞아.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달라야 되지? 근데 뭐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는 거고 뭐 신앙 좋다고 공부가 저절로 되지는 않을 텐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좀 헷갈려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쇼이님 한번 들어볼까요? 달라야 되는 부분하고 동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동일해야 되는 부분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스펙이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동일하잖아요. 그 직군이나 어떤 직업을 내가 그치.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필요 조건을 채우는 거는 동일할 건데 다만 달라야 하는 게 있다면 시간 활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해내기 위해서? 취업을 한 이후에 뭔가 내가 주일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준비하는 전제로 얘기했을 때 뭔가 내가 주일을 섬길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남은 6일을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본인이 알고 그렇게 몸에 배이게끔 해야 되는 게 차별점이 아닌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네. 주일에 침범하지 않은 정도. 근데 그것도 너무 좋은 얘기인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주일만 교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뭐 주 3, 4일은 교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하면서 이제 방금 우리가 언급을 했던 스펙을 다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잠을 줄이거나 진짜 말 그대로 뭐 뼈를 갈아 넣은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예전에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예전에 어떻게 그걸 다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 예배 나가고 심지어 그쵸, 새벽 맞아. 예배 특세 때는 찬양팀도 서잖아요. 맞아. 새벽 예배 찬양팀 서고 뭐 금요 철야가고 저희 교회는 다행히 수요 예배는 낮이라서 수요 예배를 청년들이 가야 되는 의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저녁에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제 뭐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니까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다 보면 1인 4사역 5사역 막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주일날은 정말 아침에 맞아. 가서 밤에 오는 스케줄이 되니까 맞아. 일요일 주일을 이렇게 빼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뭐 리더 모임, 임원 모임 이런 것까지 한다 맞아. 그러면 정말 일주일 내내 사실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사실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사역자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거의 교회 있잖아. 네, 이제 저희 교회는 목회자님이 바뀌신 한 몇 해 전부터는 그렇게까지 많이 요구되지는 않거든요. 그 교회에서의 뭔가 활동에 대해서 회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하고 뭔가 이제 리더 모임도 직장인들의 비중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결정이긴 했는데 원래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을 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줌으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인원도 많고 직장인의 비중도 많고 이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저희한테 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 갖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목회자랑 함께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좋다. 그렇지. 뭐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네네. 이거를 절대적인 시간이나 빈도로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신앙은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 뭐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은 초신자는 절대 우리 앞에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수같이 교회에 오래 있으니까 또 혹은 일을 한 5가지 6가지 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더 예쁨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네. 주셨고 네, 써니님은 저는 쇼이 언니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그렇게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말에 기대어서 내 노력을 놓치지 않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되게 흔하게 저 무슨 시험 보는데 저 무슨 면접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맞아. 물론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오라고 기도해 주지만 붙으라고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가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말에 기대어서 약간 내 노력을 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또 다른 딜레마? 약간 함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함정. 맞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이 곧 방패막이나 기댈 곳이 있다고 안심하다 보니까 해야 하는 노력을 안 하면서 기대고 있는 이런 청년들도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면접 잘 보고 올게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응원받는 거는 오케이인데 면접 준비가 안 되는데 기도한다고 우리가 합격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과가 안 좋으면 너네가 기도를 덜 해서 그래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난해한 부분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그 직업을 가지는 거를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관점인 것 같아. 대부분은요, 저도 이제 진로 상담이나 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직업을 가지는 게 거의 이제 인생의 능선을 넘었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가장 어려운 걸 내가 해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이제 좀 평탄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직업을 가지는 걸 진짜 목적지에 안주하는 느낌으로 딱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저는 그 직업을 또 다르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직업적인 실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할 줄 아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청년들을 저 진짜 많이 만나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받은 사람들도 힘든데 스스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청년들이 진짜 드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심지어는 직장이나 일에 대한 의미 자체도 저마다 다르니까 맞아. 정말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이 뭔가 이렇게 두텁지 않아서 그런 생각까지 가지도 못할 수 있는 그리고 직장이 지금 너무 힘든데 여기를 사역지라고까지 생각하면 뭔가 더 버텨내는 느낌? 내가 여기서 순교할 작정으로 거의 뭐 그런 책임감이 자꾸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사실 이직해도 되는 거고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역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그 친구 스스로가 이렇게 갈아지는 느낌을 갖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거를 좀 역량 분석적으로 보면 능동적인 태도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회사는 이해관계로 만나는 곳이잖아요. 내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월급으로 받는 곳인데 거기서 첫째 날부터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퇴사할 때까지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를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직무에서는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유 있게 내가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기존에 없던 것을 제안해서 내가 뭔가를 회사를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런 좋은 결과가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궁금하다 이렇게까지 오는 건데 그걸 안 하고요. 가자마자 일도 안 한 상태에서 일 펑크난 상태에서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이런 여유분을 남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 이게 저는 되게 1순위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스스로 해내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이걸 배웠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 실무를 빨리 마스터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까지 여지를 가질 수 있을 정도라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경력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신입사원이지만 경력직이 사고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빨리 배우고 나서 그걸 배운 채로 신입사원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혼자서 다 힘드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경력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걸 공부하더라. 그리고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런 방식이 되게 중요하더라.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막 떠다녀야 돼요. 공유된 정보로. 근데 이게 이제 다 분리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는 없고 이제 마음은 앞서 있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은 앞서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자꾸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홀리하면 조직 안에서 왕따가 되고요. 홀리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처럼 자생을 해요.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케이스 거의 다예요. 한 90%가 여기 다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는 관점을 가지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일쌤은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회사라는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회사가 원하는 기준이나 그 어떤 목표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목표치를 사실은 달성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에 어떤 뭐 직업적 소명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거지. 대부분은 신앙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 앞에서 나도 동일한 경쟁자로서 사실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교회 문화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경쟁을 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경쟁은 좀 필요한데 이게 선의 경쟁의 모델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보여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경쟁하는 것을 갈등한다라고 바로 그냥 동일시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경쟁에 대한 모습을 좀 오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선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리고 축하해 줄 수 있고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느낌의 되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한데 우리가 이거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또 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거는 그 자연스럽게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그 사명이나 소명 의식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내가 들어온 다음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난 아무런 사명이나 소명이 없는데 일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해서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기도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합격을 했는데도 안 가는 케이스를 봤거든요. 실제로 있어. 네, 이게 자기 마음에 뭔가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그 시기에 사실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케이스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많은 청년들이 내가 진짜 일을 하면서 이게 뭔가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뭔가가 딱 생겨서 내가 들어가면서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번개 맞아야 돼. 전기 한번 감전돼야 가는 것 같아. 토르 망치가 필요해. 참 이게 뭐 난해하긴 한데 사실 신학적으로 뭐 제가 뭐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되게 많이 구해봤거든요. 청년들이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자문을 구해서 한번 여러 가지 물어보면은 사명이나 계시 같은 거를 성경적 계시를 그대로 나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직접적 음성 이런 거. 그 하느님 음성이 나오든지 갑자기 죽었던 나무가 살아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하느님의 계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대부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간증을 할 때 보면은 방언이 터지고 몸이 떨리고 일단 성령의 어떤 확실한 신호 같은 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인이 있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평범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 기적 같은 일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던 것도 기적이고 생명을 하루 더 주시는 것도 사실 기적인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끼니까 얘는 별거 아닌 거고 그렇게 특별하게 번개 맞는 어떤 사건이 생겨야만 나한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거는 계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내가 계시라고 인정할 거다라는 교만이 숨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명이라는 부분은 죽을 때까지 찾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시점은 절대 안 오는 것 같아. 저도 지금 멘토의 연구소라는 사역을 12년째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100%가 아니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것보다 이거구나가 야금야금씩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사명인 거지. 진짜 딱 이때부터 출발이다 너 이렇게 하는 계시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돼서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관으로 받아들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번개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뭔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 게 보통 목회를 하시거나 선교 사역을 가시는 분들은 결단하고 가잖아요. 맞아. 뭔가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내가 다 나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직업군도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오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범함을 가르치려는 어떤 설교의 내용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조금 더 설교를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늘 어떤 사건이 있고 이벤트적인 어떤 맞아요. 일들이 있어야만 신앙의 고백이 있으니까 보통 신앙 간증 보면은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사역비를 줘가지고 맞아. 선교를 나갈 수 있게 됐고 맞아. 또 갔더니 또 마침 그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어떤 아프리카인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막 이런 거야. 거의 트루먼 쇼. 맞아. 세팅되어 있어. 그게 또 너무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쵸.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되게 설교의 어떤 주제로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소희님은? 저도 비슷한데 약간은 그러니까 저는 퍼센테이지로 말을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계속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맞아요. 사실 제가 그 직업군을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그 직장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100% 다 내가 여기에 막 뭘 하겠어 막 이런 결단이 들어가서 사실 뭐 와장창 깨지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뭔가 이쪽에 일을 하고 싶고 이쪽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가는 길이 아니거든 막아주시거나 붙들어 주시는 어떤 사인을 내가 알 수 있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혹은 내가 여기서 정말 일을 재밌게 잘 하고 싶고 너무 이 일을 잘 해내고 싶은데 하나님 이 안에서 내가 오히려 사역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 평신도로서 정말 그 내 길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세요 뭐라든지 내가 이 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는 게 오히려 좀 이렇게 채워가는 소명 사명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늘 고백하거든요. 진짜 맨날 하나님 저는 진짜 사랑이 맨날 새어나가요. 맨날 밑 빠진 독을 채워주세요. 맨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저는 그냥 저만 봤을 때는 진짜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혹은 뭔가 제가 어쨌든 신앙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 그게 제 사역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도 사랑했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일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 갖고선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채워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실 우리도 늘 고민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 내가 사명적인 어떤 길이라 생각해서 갔는데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라고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스타트를 끊겠다라는 마음에 또 들어가서 어떤 기저가 깔려 있냐면 원샷 원킬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그렇지, 한 번에 찾아서 한 번에 평생의 사명을 이제부터는 딱 하나 딱 이제 계시를 받아서 평생에 내가 이것만 보고 살겠다라고 완전 끝내보고 싶은 거죠. 고민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사역일 수 있으니까 일단 경험을 출발하지 않으면 실패든 성공이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내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공했을 때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 모습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 이걸 느껴봐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정감 있게 뭔가를 자꾸 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제 생각에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원샷 원킬을 노리지 마라. 그래서 채워간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또 써니 씨. 질문은 기억하시나요? 중심의식 아니죠? 소명이나 사명 의식 일을 하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전에 가져야하는 걸까요?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깍두기님 거의 강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눠가지고 더 할 얘기가 있을까? 그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아무거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맞아요. 일단 경험하고 그 이후에 채워간다는 게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이게 맞는 길일까요를 정말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이게 맞는 거예요? 맞으면 사인해 주시고 안 맞으면 또 사인해 주시고 그래서 뭔가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그 시절들을 지나고 이제 좀 바뀐 거는 일단 내가 선택하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실패든 아니면 내 인간적인 경험의 실패든 어쨌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치. 그걸 통해서 난 또 하나님과 더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갈 거고 신앙들을 키워갈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맞아. 결론은 그래서 네. 이 다시 한 바퀴를 돌더라도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을 설계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공의 경험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성공의 경험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크게 쓰셨던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보면 욥기를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꾸 붙잡다 보면은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니까 내 모든 삶의 어떤 방향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결론이 나오면 사실 이게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머리로 알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머리를 다 알아요. 근데 자기 얘기가 되면 절대 안 해요. 맞아요. 어렵죠. 자기가 출발선에 딱 서서 너 먼저 결정해봐. 너 다 알지? 근데 결정 안 해요. 그래서 결정 안 하고 나한테 3년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아직 결정 못 하겠다. 아직 사명적 신호가 안 왔다. 그래서 내가 신호 오면 딱 할 텐데 아직 안 와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인 달랬잖아요. 나만 안 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생활하는 일주일의 어떤 시간들을 보면 교회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니까 나머지 시간은 더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하다 보니까 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어떤 모임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꽉 차 있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 바쁘긴 바쁘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그 바쁜 3년을 보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공적인 어떤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객관적인 일을 해주거든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제로부터 20살인 것처럼 시작해야 된다. 또 그건 싫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되게 많은 특히 사역을 많이 했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청년들일수록 중요한 순간이 놓였을 때 한 번씩은 신학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진짜 고민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 진짜. 나도 저도 대학원 준비할 때 상담을 하고는 싶고 상담으로 해야겠다라고 뭔가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일반적 상담을 할 건가 성경적 상담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주변 그 관련된 직군에 계시는 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친한 전도사님 언니가 저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때 사역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언니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정말 너무 심드렁한 얼굴로 제가 막 그랬어요. 나는 언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 안에 있을 때 행복했던 기억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언니가 그거 네가 평신도라서 누리는 행복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땐 나 무시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평신도니까 사실 누렸던 행복이 맞는 거잖아요. 제가 왜냐면 전문 사역가가 아니었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정말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느끼고 내가 가장 뭔가 이때 행복했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착각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회피하게 되는 회피하고 싶은 뭔가 그런 근데 크리스천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냥 봤을 땐 이상하지 않으니까 맞아. 그렇게 청년들이 선택과 고민을 좀 해보게 되지 않나. 근데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은 다 뭐 간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의 맞아요. 권유를 한 번씩 받아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제 주변에 이제 사역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알고 지내는 이제 사람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전도사님이셨을 거예요. 근데 늘 그 청년부 중고등부한테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자기 사역비로 다 섬기고 저랑 만날 때는 늘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커피 한 잔 안 사주냐 섭섭하다 했더니 자기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섬기는 아이들의 교재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하는데 결혼을 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을 때 와이프한테 뭐 하나 사줄 수 있는 돈도 안 남기고 다 써버리더라고요. 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로 아무것도 안 가져요. 자기 거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 모든 거를 다 그냥 사역비를 다 섬기는데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선택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을 접었어요. 내가 그런 그릇은 안 되는구나. 저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저는 마음을 접고 이런 길이구나 사역자가. 그래서 좋은 모델로 마음을 접게 만드셨고 사실 뭐 안 좋은 걸 봐서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안 된 게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 사역자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열 선생님은 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소명이라는 말, 사명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뭐 어떤 계시나 음성이나 이런 게 아닌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사명이 분명하잖아요. 뭐 예배 섬김, 뭐 하나님 앞에 뭐 교회를 위한 일.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목적이 뚜렷지가 않거든요.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지? 뭐 이런 고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까 그 멘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불법적인 일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어디까지를 허용해야 되지? 이건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약간 이 단어 자체를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다른 넌 크리스찬의 눈에 봤을 때 불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잘 살아내기만 해도 선교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 선교사님 이은미 선교사님이었나? 그 여자 선교사님이 청소년들 강의 가시면 그런 얘기 한대요. 예수님 닮는 삶 어떻게 사느냐고 생각하냐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멍하니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네가 욕 한 번만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어른이 돼서 들었는데도 너무 탁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남들 다 하는 나쁜 뭔가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겠구나. 대열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때 강의 들었던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욕 좀 줄여주세요. 네. 눈으로 하고 있는데 아세요? 느끼시구나. 읽어내셨어. 눈으로 침뱉어 지금. 소명도 사실 어려운 단어라고 느끼는 게 사실 이걸 번역을 하면 미션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비전, 미션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은 청소년들부터 대학생들까지 한 번 받으면 바뀌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소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년 바뀌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또 한 부분을 좀 접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알짜배기로 남는 어떤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고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그리고 변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못하는 걸 못한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말이 어떤 역할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지 그걸 너무 어떤 정답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정답에 가까운 사람은 내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오늘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질문을 너무 잘 뽑아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세 번째 드려볼까요? 질문인데 그 제일 요것도 좀 핫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갔어요. 어렵게. 그런데 이 회사가 주일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좀 양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반드시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입사를 포기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되게 청년들한테 많은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요즘은 유연 근무제나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의외로 그거 아세요? 그 대체 휴일 이런 개념이 많이 생겨서 토 일요일 날 일하면 평일 날 하루하고 반나절을 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말 근무했으니까 이제 하루하고 반나절 더 쉬어 이런 개념이 생기다 맞아요. 보니까 있어요. 그걸 선택하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쇼이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바리스타 취직할 때까지만 해도 면접 볼 때 빌었던 것 같아요. 빼달라고? 이 회사가 네네. 그러니까 주일날만 제 스케줄을 빼주시면 내가 연봉을 얼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빌었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한테 빌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가고 싶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주일날 예배를 섬기지 못하면 제 신앙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고 맞아. 그리고 겁나지. 주일날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학생 때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취업이고 막 이렇게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막 제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이러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저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그래서 그때는 사장님께 막 빌었는데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지만 사장님과 딜을 잘했는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무표를 점장님이 짜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난 사장님이랑 얘기를 다 하고 들어왔는데 일요일날 오픈조, 막 점심조, 막 저녁조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거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너가 그걸 빼면 다른 애들이 다 고생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건 그런데 나는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그때 당시엔 사실 막 3개월, 4개월에 겨우 버티다가 수련회 앞두고 그만두고 그랬던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맞아.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것도 약간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 자신을 못 믿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가는 거에 대해 두려움을 막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리고 어떻게든 상황적인 것 때문에도 비대면 예배들이 되게 많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정말 삶에서 예배를 더 지켜내려는 마음들 갖고서 사는 거 그러면서도 주일날 근무하는 게 사실 매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꼭 그렇지 않다면 뭐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실하게 잘 하고 오히려 그런 태도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더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써님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요즘에 교회는 뭘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출발한 맥락으로 교회는 이제 모이기만 하고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도 물론 정해진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여건과 상황이 맞지 않는다면 예배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나머지 6일에도 충분히 내가 시간을 내서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평신도 사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나의 사역지라면 주일에도 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한다고? 그 마무리를 제 스스로 지어버렸네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일에 근무를 해야 할까 말까 이 질문도 사실 그 개별 상담을 할 때 꽤 많이 등장하는 주제라서 제가 봤던 그 상담 일지를 보고 좀 참고를 해서 가져왔는데 그 상담 일지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그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한 분한테 물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여러분한테 다 물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공통분모는 뭐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 주일 성수를 교회라는 건축물에 드나드는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점이 있는 것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요일이나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의 문제로 본다면은 사실 3교대를 하든 2교대를 하든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시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물어봤을 때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직업군이 생겨날 텐데 그러면 3교대나 2교대에 있는 사람들 하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도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쪽에 가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주일이라는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이 일하는 그 이제 개발도상국 이런 데 가보면은 늘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날도 아닌 거죠.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시키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성경적으로 갔을 때는 그 사람 중심인 거죠. 그 시절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전하지 여기가 중심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교대 3교대 하는 사람을 다 외면하고 복음만 전할 거냐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지를 펼치시는데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 그래서 이 3교대 2교대 어렵게 일하는 싫은 분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근무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미안해 할 게 아니라. 대신에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될 거는 주일날 설교를 잘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하는 방법은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교를 안 듣는 건 또 안 된대요. 맞아. 그러니까 예배의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다른 대체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은 모습을 주일날 근무지에서 열심히 나타내시면 됩니다. 너무 깔끔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맞다. 혹시 들으시다가 그 두 전도사님께서 신학적으로 뭔가 맞아, 맞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거 진짜 되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왜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월화수목금토는 그러면 주인이 난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매일매일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면 맞아요. 매일매일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안식일일 수 있고 뭐 우리가 그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표현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꼭 주일이 아니어도 내가 진짜로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반드시 어떤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 어떤 한정적인 시간에만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물리적인 공간으로 접근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저도 주석을 찾아보면서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월화수목금토를 하나님이 열심히 전하느라고 너 무시도 많이 당했지 멸시도 많이 당했지 고난도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너 안식일로 예배하면서 좀 누려 하나님 앞에서 좀 위로를 좀 받아 이런 맥락의 안식일을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월화수목금토를 놀았잖아요. 네. 그러면 안식할 게 없는 거야 사실은. 그죠? 이미 안식을 누리고 왔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월화수목금토가 선행됐을 때 안식일의 의미가 첫 번째 되는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구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위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면 사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벌써. 오늘 마지막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이제 적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적성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도 이제 공감하지만 교회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전사님께 여쭤봐도 늘 돌아오는 열의 아홉의 대답은 함께 기도하자. 그렇죠. 가장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서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제일 많은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 적성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라고 물어본다면 소희님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마음 가는 거 일단 해봐.
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약간 그렇게 살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물론 하고 싶은 게 다 잘하게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일단 뭘 잘하는지를 모르면 하고 싶은 것부터 찾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라도 시작해봐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뭔가 하지 않았지만 잘하는 게 적성이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몇 명이나 그런 적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 때도 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에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부딪혀보고 해보는 가운데서 잘하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마음 가는 것부터 해봐. 근데 그 마음 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라는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거든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관심 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남들이 하는 것부터라도 난 따라해봐 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교군이 없으니까 그럼 남들이 하는 거를 해보는 게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보기가 저 사람들한테 있으면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체험해보는 것도 저는 일단 시작해볼 수 있는 거가 아닌가. 좋습니다. 네, 써니님. 근데 쇼이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거는 다시 정의를 내려봐야겠다 싶었던 게 적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규정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마도 제가 유추하기에는 이 직업이 나랑 맞을까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적성이라고 지금 물어오는 의도를 보면은 근데 되게 여러 가지가 사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성이라는 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그 직무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기질이라고 파악을 하고요. 타고난 거. 어떤 사람은 흥미도.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할까요? 이걸 묻는 의도도 숨어져 있고요. 방금 말했던 기질하고 흥미도를 섞어가지고 시장성을 가미한 것을 강점이라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모호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중에 뭘 먼저 필요로 한지를 파악을 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묻는 거야?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걸 묻는 거야? 아니면 회사에서 필요한 거,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묻는 거야를 구분지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되게 이걸 질문할 때는 이제 이런 걸 고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의 내담자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자체가 적성이다 보니까 의도는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단어 자체를 적성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 적성이라는 단어에 파묻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따라서 다 솔루션이 다 다르겠죠. 그럴 것 같아요. 기질을 묻는 거라면 타고난 거, 유전적인 거, 또 환경적인 거를 따라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쇼이가 말했던 건 사실 흥미도의 부분이죠. 그 흥미도는 사실 내가 테니스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면 테니스가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많이 봐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많이 따라해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와야 되고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데 간접적인 경험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책이고 직접적 경험은 직접 해보는 거다. 이걸 경험 빈도수를 넓힐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구축해야 되는 거고 강점으로 가고 싶으면 시대상이나 지금 속해 있는 문화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한국에서 이걸 원한다. 그리고 지금 너는 지금 중학생이지만 취업을 하는 20대 중후반 사람들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더라. 심전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고 방법색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저 적성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물어본다면 어디부터 출발해야 될지 그 선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질 파악이 되고 그 위에 이제 흥미도 분석을 해보고 그 위에 시장성 분석을 한 다음에 강점을 이걸로 개발하자. 그러면 이제 전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내가 뭐 맛집 좋아해요. 저는 이제 요리사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적성에 대한 문제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되게 많이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스스로 하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경험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말 이해돼요? 네. 누군가 나한테 책을 선물해주지 않으면 책을 안 읽고요. 누군가 나한테 이거 한번 해봐라고 그 스포츠권을 끊어주지 않으면 테니스를 치는 경험이 아예 생길 수가 없는 이런 단위가 능동적이지 않은 그쵸. 사람들. 스스로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면 진짜 희박한 확률로 나랑 관련 없는 것들이 한 번씩 나한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 확률로 내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경험 빈도수가 너무 작은 것에서 작은 모수에서 좋은 걸 뽑아내려고 하니까 뭔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래서 찾아다니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럼 찾아다니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 가장 쉬운 방법이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요. 많이 보고 많이 읽어보는 것만 해도 그래서 주말만 되면 방학만 되면 시간만 나면 뭔가를 새로운 걸 해보는 경험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해봐야죠. 내가 뭐가 좋았는지 또 뭐가 안 좋았는지 같이 했을 때 좋았는지 혼자 했을 때 좋았는지 이런 거를 기록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지적 경험의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 지적 경험의 데이터가 쌓인 거를 기반으로 이제 간접 경험을 끌어오면 돼요. 이거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 좋은 어떤 키워드나 경험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그것을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자료나 어떤 책이나 정기나 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거를 가져와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뭐 시험 치는 테스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탐구하는 과정이거든요. 자기 탐구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어요. 맞아요. 이게 거의 제일 뒤에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성적에 갖춘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남을 때 하는 듯한 느낌으로 뒤에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안 배웠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해 주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은 부모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맞아. 아니면 우리 교회로 치면 사역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당 이거 환경을 설계해주고 또 기회를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연대라는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혼자 한 교회에서 20명밖에 없는 청년부가 이거 다 못해요. 근데 지역에 1만 명의 대구 지역의 청년들이 데이터를 합치면 가능한 거죠.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제가 IT 교육을 계속 이제 야금하게 해보는 것도 그냥 무료로 그 교회에 이런 희망 진로하는 청년이 있고 옆 교회는 그 희망 진로에 해당하는 직무군에 일하시는 현장직의 장로님이 있다. 근데 교단이 다르고 교회 이름이 달라서 서로 모르고 있다. 이걸 연결 좀 시켜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걸 지금 제가 해보고 싶어서 코딩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돼도 충분히 교회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거는 그 장로님 집사님들 입장에서도 제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멘토의 명단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함부로 못 살아. 그죠? 아까 불법적인 일이나 어떤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못 살아요. 자기한테도 자격지가 되어주는 거고 그럼 길을 모르는 중고 대학생들한테는 새로운 길을 아까 말했던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직업군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겠죠. 이게 이제 지역을 넘어서 전국까지 확대된다면 지금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딩 이런 프로그래밍 공부한 이유가 딱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데이터만 있으면 DB 작업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적성하고 기질, 강점, 시장성 이 네 가지의 스텝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약간 그것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할 때 내가 뭘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경험하고 나서. 네. 그 단편적인 질문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그쵸. 질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아 발견 다이어리를 사서. 그렇죠. 저희는 질문이 네. 가득합니다. 훅 들어왔습니다. 네. 일과나 관계와나 공부와나 건강과나를 경험해보면서 피드백지를 다이어리를 쓰시면 기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네. 저 문득 이제 드는 질문이 그 지금 말씀하셨던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생이나 그러니까 졸업반이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되는데 이제 지금 직장을 다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똑같이 아까 멘토님께서 얘기하셨던 지금 네가 묻는 것이 흥미냐, 뭐 기질이냐, 아니면 뭐 시장성이냐 이런 단계로 갔을 때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에는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조바심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내가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딱 선뜻 이렇게 가이드를 던지면 네. 되게 이게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반발심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멘토님은 이렇게 코칭을 하시는지. 간단합니다. 인터뷰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따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단계에서는 이미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공통 요인 정도는 다 알 거예요. 사회생활 이런 거구나 다 이해된 상태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메인 잡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 네. 내 적성으로 좀 수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에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인터뷰 따내는 것까지는 자기 노력인 거고요. 이게 막 시스템으로 어떤 해줄 수 있는 제공받을 수 있는 DB가 있다면 뭐 유료라도 하더라도 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법한 이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에서 현업의 사람들을 한 명 만나면 안 되고요. 최소한 3명에서 5명 정도를 만나보시면 공통 분모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는 이 사람의 사견이구나. 이거는 이 회사 특성이구나를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시의성이 있죠. 가장 오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터뷰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한 3-4명 만나잖아요. 네. 한 달에 동시에 만나야 돼요. 6개월 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 또 뭔가 변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 한 군집의 인터뷰를 좀 힘들더라도 한 일주일에 2명씩 한 2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2주 동안 이 4명을 만나버리고 나머지 2주를 이렇게 인터뷰했던 거 피드백으로 남겨버리고 그럼 한 달 안에 그 과정이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야 진짜 실무적인 파악이 되죠. 이걸 위해서 지금 많은 조천 모임이나 어떤 네트워크 협회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한번 이야기를 만나고자 하는 거고 현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인터뷰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차 한잔 사드릴게요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슬쩍슬쩍 얘기를 다 묻고 다 기록해놨다가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직장인들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이렇게 시간 대비 노력이라 치면 인터뷰 1-2시간이면 현장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4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와 벌써 1시간 10분을 지났는데요. 맞아요. 이 별거 아닌 얘기인 것 같은데도 시간 금방 간다 그죠? 그래도 오늘 크리스천과 취업에 대해서 그 질문 4가지로 한번 나눠서 해봤는데 아마도 1시간 10분 정도면 하나의 파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쭉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패널들이 말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해내는 말들이다 보니까 이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서 여러 가지 토론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시면 각각의 청년부에 돌아가셔서 사역자와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청년들하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는 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취준생인 상황에 있는 교회 청년들한테 딱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이님. 취준생에게 한마디. 네. 얘들아, 자아 발견 다이어리를 사고 질문을 해서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윤 멘토를 찾아 개별 멘토링을 하렴. 너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 진로 상담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좋다. 직원 일 잘한다 이제. 네, 써니님. 일단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쵸. 뭔가 많은 것들에 파묻히지 않고 너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대표님. 네, 저는 뭐라도 좋으니까 집 밖으로 나가서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거든요. 제가 최근에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제 봤는데 제너럴리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실 요즘은 이제 스페셜리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비전 스쿨이랑 좀 연결이 돼서 거기서 말하는 거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직무나 적성을 발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례를 제가 읽었던 것 중 하나는 그 이제 한 남자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목사도 하고 싶었다가 뭐 이제 숙부가 이제 그 당시 약간 17세기 18세기 이렇게 중세보다 조금 이제 그 시기여서 뭐 화가를 했다가 뭐 재능이 없어서 이제 실패하고 선교사를 해보려다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아예 자기 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27살에 자기 동생한테 자기가 너무 자괴감이 든다. 나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목회를 하려고 해도 뭐 누군가를 감동시킬 만한 언변도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막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 사람이 딱 그 생을 마감하기 2년 전에 자기만의 화풍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 반고우였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만 그리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잘 몰라서. 근데 굉장히 맞아요, 전혀 맞아요. 예, 상관없는 직업들을 정말로 많이 경험하면서 맞아요. 자기의 적성을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사실 오늘 나눴던 주제들에서 제가 그 멘토님께 말씀하신 질문에 조금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생각만으로는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뭘 하지? 인터넷을 사실은 검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라도 좋으니까 나가서 실질적으로 부딪혀보고 그거를 자기만의 데이터로 사실은 가져오는 어떤 과정들이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마디 해준다면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용돈 모아가지고 주말마다 부모님이 안 보내주면 내 용돈으로도 뭔가 새로운 경험을 사고요. 경험에 투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지금부터 뭐 고등학생인데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가성비 좋은 투자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 투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만들어낸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강점화 시킨다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되게 잘 되겠다. 이런 되게 선의안 같은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혼자서 다 힘드시면은 연구소가 됐든 아니면 관련된 어떤 다른 전문 기관이 됐든 분명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는 과감히 좀 투자하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되게 다양한 얘기 했었잖아요. 이 방송을 안 들으시는 분은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맞아요. 저도 공부하기 전에 몰랐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생활의 반경이 자꾸 넓히려고 하는 자기 경험을 투자하는 어떤 습관이 있으시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력 있는 크리스찬 되는 길 실크로드 녹음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주제로 한번 만나볼 텐데 다음번에는 우리 써니님께서 준비하실 거니까 좋은 주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네. 깍두기 안 오는 거야.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